지금 미국 전역에서 단 72시간 만에 140조 원짜리 IT 인프라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연쇄 마비되고 반도체 공장 3곳은 수율 0%로 전면 셧다운. 그런데 믿기 힘든 사실 하나. 이 모든 재앙을 멈춘 건 단 한 사람의 0.03도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산업안보국 국장 데이비드 해밀턴입니다. 워싱턴 DC 오후 2시 24분.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세 25%. 핵심 기술 강제 이전.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새로운 정책이었죠. 제 책상 위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환호했어요. 삼성과 TSMC 주가는 실시간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해리킴 기술 자문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2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한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국 측 반응이 이상해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압박에는 항해 전화가 쏟아지거나 긴급 회담 요청이 오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우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47%. 한국은 22%였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해리, 걱정할 필요 없어. 숫자가 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실시간 시장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모든 지표가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온 급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 물량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지금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해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제재 발표 직후인데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온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단 2줄이었어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항의도 협상 요청도 없었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계만 있으면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해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결국 이 정책은 시행될 예정이었고 한국의 침묵은 우리 승리의 신호로 보였습니다. 아직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저는 몰랐죠. 사흘 후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미국 내 반도체 시설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 오리건 힐스보로 공장. 총 3개 거점에서 근무하던 한국 기술자 4,500명에게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에서 퇴거하라. 명령은 간단했죠.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이들은 15년 이상 이 공정을 담당해왔어요. 하루아침에 교체하기는. 해리, 우리에게는 완벽한 매뉴얼이 있어. 저는 책상 위 두꺼운 기술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공정 온도, 압력, 시간, 화학물질 농도까지 모든 것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국 현지 엔지니어 2,20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출신들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대체 인력이었습니다. 90일이면 충분해. 그 안에 복제한다. 제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재고 분석에 따르면 현재 보유한 반도체 재고가 90일간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팀이 공정을 완전히 습득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매뉴얼에는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미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시험 가동이 예정되었습니다. 새로운 팀장 마이클 로렌스가 현장을 책임지게 됐어요. 그는 12년간 인텔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로렌스, 준비 상황은 어때?
제가 화상회의를 통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매뉴얼 검토도 3차례 완료했고 팀원들 모두 숙지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공장 내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반짝이며 가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리가 또다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장님, 한국팀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작업을 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무슨 작업?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부 설정값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모든 설정은 매뉴얼대로 다시 맞출 예정이었거든요. 문제없어. 우리는 표준값으로 돌아갈 거야.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표준값은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수치였어요. 한국팀의 마지막 조작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생산 라인이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로렌스와 그의 팀이 최종 점검을 마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가동 준비 완료. 저는 마침내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점은 끝나는 순간이었죠. 가동을 시작해.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의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을 때였어요. 그 다음 날 오전 9시.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텍사스 공장 정문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진수를 비롯해 30년간 이 공장을 지켜온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개인 사물함도 열어보지 않았고 책상 위 자료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들? 저는 현장 CC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해고나 퇴사할 때는 개인 물품을 챙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잠깐 외출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 팀장 김영호가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게요. 경비원은 당황했어요.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잠시 나간다고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오리건 공장에서는 더욱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5년차 수석 엔지니어 이정민이 공장장에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탁합니다. 기계들 잘 돌봐주세요. 마치 반려동물을 맡기는 것 같은 어조였습니다. 공장장은 그 순간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고 나중에 증언했어요. 해리가 급하게 제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전체 4,500명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퇴직금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20년, 30년을 일한 사람들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텍사스 공장의 마이클 로렌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팀이 남긴 메모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야? 온도는 섭씨 823도 0.03에서 시작하세요. 압력은 1.7토르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메모는 매뉴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뉴얼상 시작 온도는 820도 정확히였고 압력은 1.8토르였거든요. 매뉴얼대로 해. 그들의 메모는 무시해. 제가 지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검증된 매뉴얼이 있었고 개인적인 메모를 따를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해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무슨 내용? 우리 엔지니어들이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성명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도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보통은 정책 또는 결정이라고 하죠. 마치 미국이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을 예상하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의 한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어요. 도망친 거야. 맞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망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침착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계 각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 기업들의 상승폭이 컸어요. 마치 전 세계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6시.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로렌스와 그의 팀 32명이 중앙 제어실에 모여 있었어요. 모든 계기판이 녹색 불빛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완벽한 시작이었죠. 온도 820도, 압력 1.8토르.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로렌스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첫 시간은 순조로웠습니다. 웨이퍼가 정확한 속도로 이송되고 있었고 화학 증착 과정도 예상대로 진행됐어요.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봐, 해리. 걱정할 것 없었잖아. 하지만 6시간 후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수율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로렌스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보통 첫 배치에서 90% 이상 나와야 하는데 75%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금 낮지만 문제없어. 조정하면 돼. 제가 답했습니다. 초기 가동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2시간 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국장님, 수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로렌스의 음성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으로 전송되는 웨이퍼 이미지를 보니 절반 이상이 결함품이었습니다. 온도를 조정해봐. 이미 3번 조정했는데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럼 압력을 낮춰. 그것도 해봤는데. 매뉴얼에 명시된 모든 조정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24시간 후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율이 0%입니다. 로렌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생산된 웨이퍼 전체가 사용 불가능한 불량품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텍사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어실은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수치는 맞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로렌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계기는 정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가스 농도, 시간까지 매뉴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모든 과정을 정확히 따랐는데. MIT 출신 엔지니어 존 파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인텔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온도는 섭씨 823도 0.03에서 시작하세요. 매뉴얼보다 3도 높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혹시 이 메모대로 해볼까요? 존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매뉴얼이 표준이야.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쓸 수는 없어. 그 순간 애리조나와 오리건 공장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율 0%. 모든 생산 라인이 동시에 실패하고 있었어요. 해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어요. 삼성과 TSMC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 만에 15% 상승했어요. 마치 우리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팀의 침묵, 여유로운 철수, 그리고 지금의 완벽한 실패.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 텍사스 공장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급상승. 95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로렌스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정상 온도보다 130도나 높았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급히 일어나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제어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고 여러 모니터에서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열폭주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어요. 존 파커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가스 누출이었습니다. 실리콘 테트라클로라이드가 클린룸 내부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가스는 흡입하면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대피. 즉시 대피해. 로렌스가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장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30분 만에 공장 내 모든 인원이 대피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바라본 공장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존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선 재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장님, 애리조나와 오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세 공장 모두 동시에 열폭주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부 가동 중단됐어요.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국장님, 애플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했어요. 왜 갑자기?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 반도체들이 이미 출하됐거든요. 그것들이 서버에 장착된 후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애플뿐만 아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서비스 일부 중단, 넷플릭스 스트리밍 오류, 우버 앱 접속 불가. 뉴스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의 IT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불량품 때문인가요? 로렌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현실이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공황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 만에 20% 이상 떨어졌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온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 확대 발표. SK하이닉스, 미국향 수출 물량 3배 증량 준비.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저녁 6시, 백악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밀턴, 지금 당장 와. 대통령이 직접 보자고 하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미국 전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죠? 해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미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백악관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마지막 통첩을 받았어요. 72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라.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미국의 모든 해결책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해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국장님,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절대 안 돼. 제가 즉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술 자문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자문을 원하시나요? 대사관 담당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반도체 공정 복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제가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마스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삼성 반도체에서 30년간 일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텍사스 공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죠.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전 짐 하나 없이 조용히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진수가 텍사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마치 며칠 전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로렌스와 제가 어색하게 맞았어요. 박진수는 말없이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도를 823도 0.03으로 맞춰주세요. 그건 매뉴얼과 다른. 로렌스가 말했지만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뉴얼은 기계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 기계는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온도 조절판에 손을 올렸습니다. 0.02도씩 세밀하게 조정했어요. 30년간 이 기계와 함께 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터치였습니다. 압력은 1.7토르로 낮춰주세요. 하지만 매뉴얼은 평균값이에요.
이 기계의 개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의 손이 각종 밸브를 조작했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스 농도를 0.1% 줄여주세요. 왜요? 이 기계는 조금 예민해요. 표준보다 약간 여유를 줘야 합니다. 그의 조정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폭주가 멈췄어요. 온도가 급격히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00도를 넘나들던 수치가 823도로 정확히 떨어졌어요. 어떻게? 로렌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계도 생물이에요. 30년간 함께 살면서 성격을 알게 됐습니다. 박진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거대한 기계를 보는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20분 후,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율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10%, 30%, 60%. 마침내 92%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팀이 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경외감을 담아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 기계는 숫자가 아니라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30년의 기억이 있어요. 이틀 후, 저는 백악관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어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한국 측의 조건은 예상보다 관대했습니다. 첫째, 관세 25% 즉시 철회. 둘째, 기술 강제 이전 정책 폐기. 셋째,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하. 넷째, 미래 기술 협력에서 상호 존중 원칙 명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해밀턴 국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까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어떻게 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CNN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사과를 해야 했어요. 저는 미국 산업안보국 국장으로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우리는 기술을 숫자와 매뉴얼로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사람의 경험과 판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30년간 쌓아온 노하우는 어떤 매뉴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조용했지만 전 세계에서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운 건 비용이 아니라 사람이었군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방송이 끝난 후 해리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힘드셨죠? 아니야, 해리. 이제야 진실을 말한 거야. 제가 답했습니다. 굴욕스럽긴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수가 다른 두 공장의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애리조나와 오리건 공장 모두 정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율은 90%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각 공장마다 다른 개성이 있어요. 박 마스터가 그걸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대사관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 전역의 IT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모두 정상 작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기술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기술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한 투자 분석가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아직도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도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경험과 직감은
어떤 매뉴얼로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기술 파트너십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밀턴, 내가 이 협정의 실무를 맡아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압박하려던 제가 이제 협력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박진수가 참석했어요. 반갑습니다, 해밀턴 국장님.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막 마스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죠. 회담의 핵심은 엔지니어 보호 원칙이었습니다. 첫째, 기술 인력의 이동은 정치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둘째, 현장 경험과 노하우는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셋째, 기술 협력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을 보장한다. 넷째, 매뉴얼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장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원칙들이 앞으로 모든 기술 협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제가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판단은 훔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새로운 협정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했어요. 협정 서명식이 끝난 후 저는 박진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기계의 성격을 알고 있었죠. 기계의 성격이요? 매뉴얼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기계니까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남겨두신 거군요. 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박진수의 미소에는 원망이나 우월감이 없었어요. 순수한 기술자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동기술센터가 실리콘밸리에 설립된다는 발표였어요. 이곳에서는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거죠. 해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새로운 역할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압박과 통제가 아닌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텍사스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로렌스가 한국 동료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온도 설정이 왜 중요한가요? 기계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사람처럼요. 한국 엔지니어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팀도 기계를 숫자가 아닌 생명체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단순히 기술 복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술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기술은 국경과 정치를 넘어선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을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기술의 진짜 힘은 기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해외 이야기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축파였습니다.